시어머니께서 매달 시동생에게 4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당신의 조언대로 이혼을 선택합니다. 금요일이었다. 여느 때처럼 남편 민준과 나는 시댁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다. 나는 일찍 퇴근하여 마트에 들러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돼지갈비와 신선한 채소를 샀다. 가족 모두가 맛있는 식사를 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랐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동생 지훈도 와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고 고개조차 들지 않아 마치 우리가 없는 듯했다. 그래, 나도 신경 쓰지 않았다. 원래부터 그는 게으르고 허세 부리기를 좋아했으니 결혼 3년 동안 나는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도왔다. 시어머니는 채소를 다듬으면서 옆집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금팔찌를 사드렸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 목소리에는 부러움이 가득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의도를 못 알아들은 척하며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면 다음 달에 월급 받으면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식사가 준비되자 우리 넷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민주는 시어머니께 돼지갈비를 덜어주며 말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지은 씨가 오늘 특별히 어머님 생각해서 사온 거예요. 시어머니는 돼지갈비를 한 입 드시더니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보셨다. 표정이 순식간에 엄숙해졌다. 내 마음속에서 불길한 년이면 당연히 문제없죠. 내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리라면 당연히 문제없죠. 지은아, 너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꼭 들어줘야 한다. 시어머니는 목을 가다듬으셨다. 네 시동생 지훈이가 최근에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데 돈이 꽤 부족해. 너 한 달에 500만 원 벌잖아. 앞으로 매달 지훈이한테 400만 원씩 줘서 사업 자금을 모으고 지훈이가 좀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줘라. 나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물었다. 어머님, 뭐라고요? 매달 지훈이한테 400만 원을 주라고요?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주라고요. 네가 한 달을 끄덕이셨다. 고개를 끄덕이셨다. 지훈이는 네 시동생인데 네가 돕는 게 당연한 일이지. 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꼭 참으며 말했다. 어머님, 사업은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신중하게 계획해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매달 500만 원 버는 것도 쉽지 않아요. 고객을 만나러 다니고 야근도 하고 가끔은 고객과 술도 마셔야 하고요. 이 돈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400만 원은 너무 많아요. 전 줄 수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즉시 굳어졌고 식탁을 콱 내리치며 말했다. 지훈이는 민준이 친동생이고 네 시동생이야. 너 이 정도 부탁도 안 들어주는 거니? 혹시 우리 주씨 집안을 무시하는 거니? 그때 지훈이가 고개를 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형수님, 저도 사업해서 집안의 영광을 안겨주려는 건데 형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평생 기회도 없을지 몰라요. 나는 지훈이의 그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며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지훈아, 너 28살이잖아. 어린애도 아니고. 사업하고 싶으면 네가 직접 돈을 벌어야지. 왜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거야? 시어머니는 내가 지훈이와 싸우는 것을 보고 더 화를 내며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은아, 오늘 이 일은 네가 승낙하든 안 하든 해야 한다. 네가 매달 지훈이한테 400만 원을 안 주면 민준이랑 이혼해. 우리 주씨 집안은 가족을 도울 줄 모르는 이런 며느리는 필요 없어. 이혼. 나는 완전히 멍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딸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시어머니의 확고한 눈빛을 바라보고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있던 민준을 보았다. 심장이 무언가에 꽉 쥐어진 듯 아프고 차가웠다. 내가 시동생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가 이혼하라는 말을 할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진 소리는 고요한 거실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나는 민준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가 공정한 말을 해주기를 바랐다. 우리는 부부이고 결혼 3년 동안 나는 이 집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으니 그는 내 어려움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는 내 시선이 불편했는지 마침내 젓가락을 내려놓았지만 먼저 시어머니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좋게 이야기해요. 이혼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꺼낼 일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좋게 이야기해? 내가 좋게 이야기하면 듣니? 지훈이가 사업하겠다는데 400만 원도 안 주겠다고 해. 이게 어디 우리 주씨 집안 며느리로서 할 짓이야? 민주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다. 지은 씨, 어머님도 지훈이 일 때문에 급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봐요. 벌써 28살인데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일을 해야죠. 당신 월급에서 400만 원 지훈이한테 주고 나면 100만 원 남잖아요. 아껴 쓰면 충분할 거예요. 일단 승낙하고 나중에 아껴 써요.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민준 씨, 내가 이 500만 원을 어떻게 버는지 알아요. 지난달에는 큰 고객을 잡기 위해 일주일 내내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고객과 술을 마시다가 위출혈이 와서 병원에서 이틀 동안 인거맞고는 바로 회사로 출근했어요. 내가 버는 돈 한 푼은 목숨 걸고 거는 돈이에요. 나보고 아껴 쓰라고요? 내가 말할수록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우리 작은 가정도 돈 쓸 일이 필요 없나요? 주택담보대출 매달 1억만 원,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생활비까지 어느 것 하나 돈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내가 지훈이한테 400만 원 주면 남는 100만 원으로는 대출금도 못 갚아요. 민주는 눈살을 찌푸리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대출금은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일단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지은 씨, 지훈이는 제 친동생이잖아요. 우리 형수 형이 좀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나중에 지훈이가 사업 성공하면 분명히 우리한테 갚을 거예요. 나는 예전 일들을 떠올리며 비웃었다. 갚는다고요? 그 애가 전에 빌려간 돈 중에 갚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돌아서서 친구들이랑 본이라도 했나요? 작년에 차 사겠다고 나한테 300만 원 빌려갔는데 지금까지 갚겠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즉시 지훈이 편을 들었다. 그건 다 지난 일인데 그걸 왜 꺼내니? 지훈이가 이제 다 컸고 정신 차렸어. 이번에는 분명히 다를 거야. 다르다고요? 나는 민준을 보며 마음속이 완전히 식어버렸다. 민준 씨,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내 기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분은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내 돈을 가져다가 흥청망청 쓰려는 생각일지도 몰라요. 우리 작은 가정은 생각 안 하나요? 민주는 내 말에 할 말을 잃었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지은 씨, 설령 지훈이가 예전에 잘못했더라도 이번엔 한 번 기회를 줘야 해요. 어머님까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안 들어주면 어머님 분명히 화내실 거예요. 그럼 집안이 더 불안해지잖아요. 나는 민준의 나약한 모습을 보며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눈가의 눈물을 닦았다. 결국 그의 마음속에 실망감이 가도처럼 밀려왔다. 결국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어머니, 기분과 동생의 요구가 나보다. 목소리는 단호해졌다. 민준 씨, 이 돈은 못 줘요. 이 일 때문에 이혼해야 한다면 더 할 말 없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섰다. 좋아. 네가 그렇게 말했겠다. 민준아 가라. 이 애는 우리 모자를 조금도 생각 안 하는구나. 이런 며느리는 필요 없어. 민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한쪽은 어머니,
한쪽은 나 사이에서 난감해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하다가 결국 나에게 말했다. 지연 씨,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충동적으로 이혼 얘기 꺼내지 말아요. 나는 그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 순간 우리 사이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그가 내 편에 서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저 앞으로 어떻게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지켜야 할지 생각할 뿐이었다. 시댁에서 나와 민준과 나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집에 돌아와 신발을 갈아 신자마자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에는 식탁에서의 장면과 그동안 주시 집안에서 받았던 서러움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와 민주는 친구 모임에서 만났다. 그때 그는 나에게 정말 잘해주었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주었다. 나는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여 부모님의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결혼했다. 우리 부모님은 민준의 집안 형편이 보통이고 일하지 않는 시동생이 있어서 내가 시집가서 고생할까봐 망설이셨던 것이다. 지금 와서 보니 부모님의 걱정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결혼 초에는 우리 손에 돈이 별로 없었고 대출금 일부는 우리 부모님께서 도와주셨다. 나는 대출금을 빨리 갚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자발적으로 회사의 영업부로 옮겼다. 영업부는 힘들어서 출장도 자주 가고 고객과도 어울려야 했지만 월급이 높았다. 나는 돈을 더 많이 벌면 집안 형편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노력이 시댁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결혼 2년 차에 시어머니는 온갖 이유를 대며 나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집 냉장고가 너무 낡았으니 새 것으로 사달라고 하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지훈이가 직업이 없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매달 2억만 원을 달라고 하셨다. 그때는 내 월급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고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였다. 대출금과 생활비를 빼면 남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나는 다 가족이니 지훈이가 정말 직업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승낙했다. 하지만 한 번 주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다. 지훈이는 내가 준 돈으로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며 직업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민준에게 몇 번이나 지훈이를 좀 타이르라고 말했지만 민준은 항상 우리 동생은 아직 어려. 몇 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지만 그때 지훈이는 이미 25살이었다. 어디가 어리다는 말인가. 작년에 지훈이가 차를 사겠다며 나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빌려주기 쉬웠다. 그가 차를 사는 것이 출퇴근용이 아니라 허세를 부리기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민준도 옆에서 이번엔 분명히 다를 거야. 차 사면 바로 카카오 택시 운전하겠다고 했어라며 나를 설득했다. 그들의 온갖 수단과 방법에 나는 결국 돈을 빌려주고 말았다. 결과는 어땠나? 지훈이는 차를 산 후 카카오 택시 운전은커녕 직업조차 구하지 않고 매일 차를 몰고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가거나 도박을 하러 다녔다. 한 번은 시댁에 갔다가 마침 빚쟁이들이 찾아와 지훈이가 1,000만 원 넘게 빚을 졌다고 독촉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지훈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겨우 그 정도 돈 가지고 뭘 그래요? 라고 말했다. 나는 갚아주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래 자신의 퇴직금으로 지훈이의 빚을 갚아주셨고 오히려 나를 인색하다며 동생을 돕지 않는다고 나무라셨다. 그때 나는 정말 서러웠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이 이렇게 낭비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가족 편을 들며 나에게 동생한테 너무 따지지 마. 그리고 몇 달 전 지훈이가 휴대폰이 고장 났다고 8억만 원을 달라고 해서 새 휴대폰을 사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는 매일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형수님, 제 휴대폰이 정말 못 쓰게 됐어요. 고객이랑 연락하기도 불편해요. 나중에 돈 벌면 2배로 갚을게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정말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한다면 휴대폰을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또 돈을 주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민준의 친구로부터 지훈이가 그 8억만 원을 가져다가 도박장에서 다 잃고 휴대폰은 원을 가져다가 도박장에서 다 잃고 지훈이는 밑빠진 독과 같아서 내가 아무리 돈을 줘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민준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훈이를 도와야 한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버니 더 많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생각할수록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준이 다가와 내 옆에 앉으려 했다. 나는 옆으로 몸을 움직여 그를 피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은씨, 당신이 서운한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 엄마랑 동생도 힘들어요. 당신이 좀 더 이해해줘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준 씨, 제가 벌써 3년이나 이해했어요. 이 3년 동안 자는 죽어라 일해서 돈 벌고 집안 살림하고 대출금 갚고 시동생한테 돈까지 줘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제 흠을 잡고요. 도대체 제가 얼마나 더 이해해야 당신들이 만족할 건가요? 민주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만 그가 계속 이렇게 분별 없이 행동한다면 우리 부부의 삶은 정말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크서클이 짙은 채로 일어났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고 머릿속은 온통 집안일로 가득했다. 세수를 마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아침 식사를 사러 갔다가 돌아왔나 싶어 문을 열었지만 나는 멍해졌다. 문 앞에는 시어머니가 서 계셨고 손에는 보따리를 들고 계셨으며 얼굴은 음산할 정도로 굳어 있었다. 어머님, 어쩌다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나에게 정중하게 굴지 않고 나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보따리를 소파에 내던지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안 오면 너는 지훈이한테 돈 주겠다는 말을 영원히 안 할 작정이었니? 나는 문을 닫고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님, 어제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돈은 못 드려요. 지훈이가 사업하고 싶으면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야지 남에게 의존해서는 안 돼요. 남에게 의존해? 시어머니는 갑자기 폭발하며 허벅지를 치며 일어섰다.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니? 지훈이는 네 시동생인데 네가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네가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서 400만 원 꺼내서 돕는 게 뭐가 문제야? 혹시 너는 우리 주씨 집안이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 부탁도 안 들어주는 거니?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속으로 치솟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다. 어머님, 제가 돕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매달 500만 원을 벌어서 주택 단 거예요. 만약 지훈이한테 400만 원을 다 주면 저 자신도 살 수 없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살 수 없다고? 시어머니는 비웃었다. 네가 입고 있는 곳, 들고 있는 가방, 어느 것 하나 명품 아닌 게 없는데 네가 정말 살 수 없으면 이런 것들을 살 수 있겠니? 내가 보기에는 너는 그냥 지훈이를 돕고 싶지 않은 거고 이기적인 거야. 나는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모습을 보며 화도 나고 서러웠다. 고객을 만날 때 좋은 이미지를 보여서 더 잘 업무를 처리하고 싶어서요. 제가 제대로 된 옷조차 없으면 어떻게 고객과 이야기하고 어떻게 500만 원을 벌 수 있겠어요? 나한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시어머니는 내 말을 끊었다. 오늘 내가 분명히 말해둘게. 너는 매달 지훈이한테 400만 원을 주든지 아니면 민준이랑 이혼하든지 둘 중 하나다. 우리 주씨 집안은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가족을 도울 줄 모르는 며느리는 안 키워.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몇 번 높였다. 어머님, 이혼이라는 말로 저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동안 제가 이 집에서 받았던 서러움은 이미 충분해요.
저는 죽어라 일해서 돈 벌고 집안 살림하고 대출금 갚고 지훈이한테 돈까지 줬어요. 그런데 당신들은요. 한 번도 저를 이해해 준 적 없고 오히려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매달 지훈이한테 400만 원을 달라고요. 이건 저를 현금인 줄기로 생각했죠. 시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지 잠시 멍해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드러누워 허벅지를 치며 울기 시작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할까? 불효한 며느리를 얻어서 시동생을 돕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나한테 말대꾸까지 해. 내가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니?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매우 컸고 이웃들이 시끄러운 소리에 모두 문 앞에 나는 시어머니가 드러눕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이 싸늘해졌고 완전히 마음이 식어버렸다. 바로 그때 민준이 돌아왔다. 눈앞의 광경을 보고는 서둘러 아침 식사를 내려놓고 달려와 시어머니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웠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빨리 일어나세요. 바닥이 차가워요. 시어머니는 민준이 돌아오자 더 심하게 울며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민준아, 네 며느리 좀 봐라. 지훈이한테 돈을 주지 않는 건 물론이고 나한테 말대꾸까지 하고 너랑 이혼하겠다고 해. 빨리 저 애 좀 어떻게 해봐. 민준은 눈살을 찌푸리며 나를 보았다. 좋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이혼 얘기까지 꺼내요? 나는 민준을 보며 마음속에 실망감이 가득했다. 민준 씨, 제가 어머님이랑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너무 억지를 부리시잖아요. 저보고 매달 지훈이한테 400만 원을 달라고 하시고 안 주면 저보고 당신이랑 이혼하라고 협박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민준은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를 부축하여 소파에 앉히고는 다시 나에게 말했다. 지은 씨, 어머님이 좀 흥분하셨어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지훈이 일은 우리가 다시 상의해봐요. 이혼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마요. 알겠죠? 상의요. 나는 그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민준 씨, 이 일은 상의할 것도 없어요. 저는 지훈이한테 돈을 주지 않을 거예요. 만약 이 일 때문에 정말 이혼해야 한다면 받아들일게요. 말하고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들의 모든 소리는 문 밖에 차단되었다. 나는 침실에서 오랫동안 있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계속 민준에게 내가 철이 없고 불효하다며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가끔씩 맞장구를 쳤는데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을 뒤적이다가 서연의 이름에서 멈췄다. 서연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우리는 대학 때부터 알게 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지지해왔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지지해왔다. 예전의 시댁에서 서러움을 겪을 때도 서연에게 털어놓곤 했는데 그녀는 항상 가장 좋은 조언을 해주었다. 나는 깊이 수은 조언을. 이 시간에 웬 전화야? 출근하네?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동안 억눌렀던 간이남이 무너져 내렸다. 눈은 흐릿끼며 말했다. 서연아, 나 너무 힘들어. 서연은 내가 우는 소리를 듣자마자 목소리가 즉시 긴장으로 바뀌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당신 괴롭혔어? 아니면 시어머니가 또 당신한테 문제 일으켰어? 나는 코를 훌쩍이며 어제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시동생 지훈이에게 매달 4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민준과 이혼하라고 협박한 일, 그리고 오늘 아침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와 드러눕고 민준이 계속 가족 편을 든 일을 서연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야기했다. 나는 급하고 혼란스럽게 말했고 감정이 격해져 몇 번이나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인내심 있게 듣고 있었고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당신을 현금인 출기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민준 씨도 당신 편을 전혀 안 들어주니 정말 실망스럽다. 나 정말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울면서 말했다. 지훈이한테 돈 주기 싫은데 그들은 또 이혼으로 협박하고. 민준이랑 결혼 3년 동안 갈등은 있었지만 정말 이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은. 지은아, 일단 당황하지 마. 서연의 목소리는 매우 침착했다. 내가 말하는데 이 일은 절대 타협하면 안 돼. 생각해봐. 이번에 당신이 승낙하면 나중에는 분명히 더 심해질 거고 그때는 당신이 더 서러울 거야. 이혼에 대해서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 설령 정말 이혼하더라도 당신 능력으로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나는 잠시 멍해져서 물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민준이랑 이혼하면 재산 문제는 어떻게 돼? 우리 집은 결혼 후에 샀고 대출금도 우리 부모님이 일부 보태주셨고 대출금도 내가 갖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그동안 번 돈도 많고 그들이 이득을 보는 건 쉬워. 그래서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모으는 거야. 서연이 말했다. 당신 부모님이 처음에 대출금을 보태주신 송금 기록, 당신이 대출금을 갚은 은행 거래, 내역을 다 찾아봐. 그리고 당신이 지훈이한테 돈 준 송금 기록도 보관해야 해. 이것들이 다 중요한 증거야. 만약 정말 이혼까지 가게 되면 이 증거들이 당신이 더 많은 재산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래도 좀 망설여져. 정말 이혼까지 가야 할까?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을 그들이 그냥 가져가게 놔두면 안 돼. 나는 서연의 말이 매우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지은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서연이 말했다. 일단 증거를 모아. 이건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그리고 나서 민준 씨랑 잘 이야기해봐. 그가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봐. 만약 그가 계속 가족 편만 들고 당신 기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결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결혼 생활은 계속할 의미가 없어. 하지만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당신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아직 만해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나 자신을 위해 계획하고 내 이익을 보호해야 해. 나는 서연과 좀 더 이야기한 후 전화를 끊었다. 옷장에서 상자를 하나 꺼냈다. 그 안에는 나와 민준이 결혼한 이후의 각종 중요한 서류와 송금 기록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부모님이 주신 대출금, 송금 기록, 매달 대출금을 갚은 은행 거래, 내역을 정리하여 따로 파일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예전에 지훈이한테 돈을 준 송금 스크린샷도 찾아 함께 넣어두었다. 내가 증거를 정리하고 있을 때 침실 문이 노크되었다. 민준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찐빵 사왔어요. 나와서 좀 먹어요. 나는 손에 든 파일을 보며 뒷비숨을 들이쉬고는 입을 열었다. 배 안 고파요. 당신 혼자 먹어요. 그리고 당신 어머님이 저보고 지훈이한테 돈 주라고 한 일은 저는 승낙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더 이상 저를 설득하지 마세요. 나는 말했다. 문 밖은 잠시 침묵하다가 민준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지은 씨, 우리 좋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 그 후 이틀 동안 나와 민준은 계속 냉전 상태였다. 그는 매일 제 시간에 출퇴근했고 나에게 아침 식사를 사오고 저녁 식사를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가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예전에 시어머니와 지훈이 편을 들었던 모습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수요일 저녁, 퇴근하고 집에 막 들어서자 거실에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시어머니, 지훈이, 그리고 민준의 고모, 삼촌, 그리고 몇몇 먼 친척들이 와 있었다. 나는 문 앞에서 멍하니 서서 그들이 이번에는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얼굴에 약간 의기양양한 미소를 띠고 말했다. 지은아, 돌아왔니? 잘 됐네. 네 고모, 삼촌 다 와 계시니 오늘 우리가 너한테 분명히 말해줄게. 나는 신발을 갈아 신은 후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방 안가득한 사람들을 보며 이미 7, 8할 정도는 짐작했다. 그들은 나에게 압력을 가하러 온 것이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말했다.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컵을 들고 어른 행세를 했다. 지은아, 우리는 다 한 가족이잖아. 무슨 일이든 좋게 이야기해야지. 네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지훈이가 사업하고 싶어서 당신이 매달 400만 원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왜 안 들어주는 거니? 지훈이는 네 시동생인데 네가 돕는 게 당연한 일이지. 삼촌도 고와야 생활이 더 좋아지는데 네가 돕는 게 당연한 일이지. 맞아, 지훈아. 당신 한 달에 500만에 동조했다. 맞아, 지훈이한테 도와주면 원 벌어서 400만 원 벌어서 400만 원 걸어서 당신이 이 정도 부탁도 안 들어주면 소문나면 사람들이 당신 같은 형수님은 철이 없고 부유하다고 할 거야. 나는 그들이 한마디씩 나를 비난하는 것을 보며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고모, 삼촌, 당신들은 우리 어머님 말씀만 듣고 사실의 진상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지훈이가 사업하겠다는 것은 거짓이고 제 돈을 가져다가 흥청망청 쓰려는 것이 진짜예요. 그 애가 전에 저한테 빌려간 돈 중에 갚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작년에 제가 300만 원 빌려줘서 차를 샀는데 그 돈으로 도박을 했어요. 몇 달 전에는 제가 8억만 원을 줘서 휴대폰을 샀는데 그 돈으로 또 도박장에서 다 잃었어요. 이런 사람한테 제가 돈을 줄 수 있겠어요? 지훈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화를 내며 일어섰다. 형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형수님 돈으로 도박을 했어요? 그 300만 원은 제가 차 사서 카카오 택시 운전하려고 쓴 거고 8억만 원은 제가 정말 휴대폰을 샀다고요. 저를 모함하지 마세요. 모함이라고. 나는 비웃었다. 작년에 당신이 차 산 후에 매일 차 몰고 친구들이랑 드라이브 다녔지. 카카오 택시 운전은 하루도 안 했잖아. 이건 민준 씨 친구들도 다 본 사실이야. 몇 달 전에 당신이 휴대폰 산 것도 나중에 당신 친구한테서 당신이 새 휴대폰을 산 게 아니라 그 돈을 도박하는 데 썼다는 말을 들었어.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지훈이는 내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다. 시어머니는 서둘러 지훈이 편을 들었다. 지은아, 딴 사람 말 듣고 함부로 말하지 마. 지훈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냥 한때 철이 없었을 뿐이야. 지금은 정신 차리고 사업하겠다고 하니 네가 한 번만 도와줘라. 한때 철이 없었다고요? 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그 애는 벌써 28살이에요.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매번 잘못할 때마다 한때 철이 없었다는 말로 덮어줄 수는 없어요. 그 애가 정말 사업하고 싶으면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야지. 형수인 제가 키워줄 수는 없어요. 먼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입을 열었다. 지은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지훈이는 어쨌든 민준이 친동생이잖아. 민준이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좀 도와줘야지. 당신이 안 들어주면 민준이도 중간에서 난감해질 거고 당신들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텐데. 그게 얼마나 안 좋니? 민준 씨 체면을 생각해서 제가 지훈이를 여러 번 도와줬어요. 나는 민준을 보았다. 하지만 민준 씨는요? 한 번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이번에 제가 또 승낙하면 나중에는 분명히 더 심해질 거고 그때는 우리 작은 가정도 그죠. 민주는 옆에 서서 얼굴이 매우 굳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았다가 친척들을 보았다가 하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여전히 망설이고 있고 여전히 완전히 내 편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나를 설득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또 드러눕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었다. 내 팔자가 왜 이러하고 어떤 일은 이러하고 어떤 이렇게 기고할까. 불의한 며느리를 얻어서 시동생을 돕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시동생을 돕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나는 눈앞이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며 단 하나의 생각만 했다. 나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 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당신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돈은 안 줄 거예요. 만약 이 일 때문에 당신들이 저보고 민준이랑 이혼하라고 한다면 받아들일게요.
말하고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친척들의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친척들은 밤 9시가 넘어서야 민준이 하나하나 배웅해서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떠날 때 나를 힐끗 노려보며 이대로는 안 끝난다고 말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다. 해바라기씨 껍질, 빈 물컵 등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민주는 말없이 치우고 있었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침실에서 밖의 소리를 들으며 만감이 교차했다. 타협하지 않았지만 민준이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하지만 그의 예전 태도와 시어머니, 지훈이의 지나친 요구를 시어머니. 목요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세수를 마치고 회사에 갈 준비를 하는데 민준도 일어났다. 그는 나에게 삶은 달걀과 따뜻한 우유를 건네며 말했다. 지은씨, 뭐 좀 먹고 출근해요. 나는 아침 식사를 받아들고 고맙다고 말한 후 묵묵히 먹기 시작했다. 다 먹고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데 민준이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저 먼저 출근할게요. 저 먹고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데 민준이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지은씨, 미안해요. 어제 당신 서운하게 해서. 나는 멍하니 그를 보았다. 무슨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해요. 회사에 도착해서 나는 집안일을 잊으려고 노력하며 일에 집중했다. 오후에 회사에 고객이 왔는데 놀랍게도 민준의 친구 하준이었다. 하준과 민준은 중마고우였고 우리도 예전에 몇 번 함께 식사를 해서 꽤 친했다. 업무 이야기를 마친 후 하준은 나에게 잡담을 건넸다. 지은씨, 요즘 민준이랑 같이 놀러 안 다녀요? 라고만 말했다. 지은씨, 요즘 민준이랑 같이 놀러 안 다녀요. 민준이 안 좋은 것 같던데. 지난번에 나랑 술 마시면서도 한숨하시면서도 한숨면서도 하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실 나도 알아요. 두 분 분명히 지훈이 일 때문에 싸웠겠죠. 지훈이 그 녀석은 정말 속 썩이는 녀석이에요. 사줄씨, 혹시 지훈이 요즘. 카줄씨, 혹시 지훈이 요즘. 하준씨, 혹시 지훈이 요즘.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나도 며칠 전에 친구한테 들은 건데 지훈이가 얼마 전에 도박장에서 큰돈을 잃었대요. 큰돈을 잃었대요.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사업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도박 빚을 갚으려고 한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벌떡 일어서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 애가 400만 원을 달라고 한 거지. 사업이 아니라고요? 하준은 서둘러 말했다. 조용히 해요. 이건 지훈이가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나도 당신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예요. 지훈이 그 녀석은 정말 답이 없어요. 매일 빈둥거리면서 도박만 알고 당신한테까지 손을 벌리다니. 지훈이가 말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도박빚을 갚기 위함이었다니. 1,500만 원이 넘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나보고 매달 4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오래 줘야 하는 거지? 게다가 그 애의 성격으로는 분명히 계속 도박을 할 것이고 그때는 더 많은 돈을 빚지게 될 것이다. 그때는 더 많은 돈을 빚지게 될 것이다. 내가 평생 빚을 갚아줘도 채울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예전에 시어머니가 그저 편애한다고 생각했는데 지훈이를 위해서 이렇게 억지스럽고 이기적일 수 있다니. 하준은 내가 화내는 모습을 보며 위로했다. 지은씨, 너무 화내지 마요. 이 일은 당신이 절대 승낙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지훈이 때문에 당신이 망할 거예요. 민준이 그 사람은 너무 순진하고 엄마 말만 너무 잘 들어요. 당신이 그 사람한테 잘 이야기해서 지훈이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해야 해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하준씨. 민준씨한테도 분명히 말해서 사실의 진상을 알게 할 거예요. 회사에서 나와 차에 앉아 오랫동안 진정했다. 이제야 시어머니와 지훈이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되었고
그들과 맞설 용기가 더 생겼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저녁에 집에 와서 우리 좋게 이야기해요. 우리 좋게 이야기해요. 지훈이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민준은 바로 답장했다. 알았어. 퇴근하고 기다릴게.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서 나는 일부러 인쇄소에 들러 하준이 나에게 말한 것을 녹음한 척 나는 일부러 하준과 이야기할 때 나는 몰래 녹음 기능을 켜두었고 친구에게 부탁하여 지훈이가 도박장에서 빚독촉을 받는 사진도 찾아두었다. 그 사진은 친구가 며칠 전 우연히 도박장 근처에서 찍은 것이었는데 사진 속 지훈이는 건장한 남자 2명에게 둘러싸여 얼굴이 창백했고 매우 초라한 모습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민주는 이미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을 차려놓았다. 그는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 서둘러 나를 맞이하며 말했다. 지은 씨, 왔어요? 빨리 손 씻고 밥 먹어요. 음식 다 식겠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손에 든 파일과 휴대폰을 거실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급하게 밥 먹지 말아요. 우리 먼저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나서 먹어요. 민주는 내 표정이 엄숙한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맞은편에 앉았다. 좋아요. 무슨 말 하고 싶어요? 나는 휴대폰을 들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하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지훈이가 얼마 전에 도박장에서 큰 돈을 잃었대요.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사람들이 빚 갚으려고 독촉하고 안 갚으면 팔 하나를 부러뜨리겠다고 했대요. 당신한테 매달 400만 원을 달라고 한 게 사업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도박 빚을 갚으려고 한 거예요.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다. 그는 나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말했다. 그는 나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말했다. 지은 씨, 이거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하준이가 정말이에요? 하준이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파일에서 그 사진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당신은 지금도 그 애가 400만 원을 달라고 한 게 사업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나요? 민주는 사진을 들어 올렸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오랫동안 응시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갈라짐이 섞여 있었다. 우리 엄마도 이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지훈이를 도와 당신을 속였어요. 나는 그를 보며 속에서 서러움이 다시 솟아올랐다. 민준 씨, 생각해봐요. 그날 당신 어머님 집에서 어머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저보고 매달 저보고 안 주면 당신이랑 이혼하라고 협박하고 왜 그렇게 급했을까요? 지훈이가 도박 빚을 져서 빚쟁이들이 심하게 독촉했기 때문이에요. 그 애가 다칠까봐 저보고 이 빚을 갚아달라고 한 거죠. 민주는 소파에 기대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얼굴은 매우 굳어 있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민준 씨, 그동안 제가 당신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당신은 잘 알 거예요. 저는 죽어라 일해서 돈 벌고 집안 살림하고 대출금 갚고 지훈이한테 여러 번 돈을 줬어요. 그런데 당신들은요? 제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는 지훈이의 도박빚 때문에 저를 속이고 협박까지 해요. 이게 저한테 공정하다고 생각하나요? 공정하지 않아요. 기은 씨의 목소리는 웅얼거렸다. 지은 씨,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계속 우리 엄마와 지훈이 편만 들어서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뭐가 달라지나요? 민준 씨, 제가 원하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매번 제가 당신 어머님이나 지훈이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저보고 타협하라고 하고 이해하라고 했잖아요. 제 기분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작은 가정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지은 씨,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엄마 말만 너무 잘 들어서 당신 기분을 무시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 편에 서서 당신을 잘 보호하고 우리 가정을 지킬 거예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다. 나와 민주는 서로를 쳐다보며 시어머니가 왔음을 짐작했다. 민주는 일어서서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문 열게요. 이번엔 당신이 서운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문을 열자 역시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선적인 미소가 띄고 있었다. 지은아, 내가 너희 보러 왔어. 그리고 지훈이 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 그 애가 1,500만 원 넘는 도박 빚을 졌고 어머님이 지은이한테 매달 400만 원을 달라고 한 게 그 도박 빚을 갚아주려고 한 거지. 사업이 아니죠? 맞죠? 시어머니의 얼굴에 띄고 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는 민준을 보았다가 나를 보았다가 하며 눈빛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민준아? 네가 어떻게 알았니? 누가 너한테 말해줬니? 누가 말해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머님과 지훈이가 우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매우 엄숙했다. 그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투로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지훈이가 잘못했으면 스스로 결과를 감당해야지. 지훈이한테 그 빚을 갚아달라고 해서는 안 돼요. 지은이가 그동안 충분히 힘들었어요. 어머님은 더 이상 지은이를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민준이 이렇게 말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드러눕기 시작했다. 민준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니? 내가 네 어미다. 지훈이는 네 동생이고 네가 그 애를 돕지 않는 건 물론이고 남의 편을 들어 나를 비난하다니. 너 혹시 날개가 돋아서 이 어미를 모른다고 하는 거니? 제가 어머님을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너무 억지를 부리시는 거예요. 민준의 태도는 매우 확고했다. 지은이는 남이 아니에요. 제 아내이고 저와 평생 함께할 사람이에요. 저는 더 이상 지은이를 서운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지은이 일은 우리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도 더 이상 지은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민준의 단호한 태도를 보다가 나를 보았다.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었다. 민준을 가리키며 말했다. 좋아. 너 정말 내 좋은 아들이구나. 너 두고 봐. 지훈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너랑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말하고는 나를 힐끗 노려본 후 돌아섰다. 손에 든 과일조차 잊고 그냥 갔다.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급히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은 드디어 한숨을 놓았다. 이 대결에서 내가 이겼다. 시어머니가 가고 나자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민주는 거실 탁자에 시어머니가 놓고 간 과일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더니 내 옆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당신이 이렇게 많은 서러움을 겪게 해서. 예전에는 내가 너무 나약했고 엄마 말만 너무 잘 들어서 항상 흐지부지 넘어가려 했고 당신 기분을 무시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의 눈에 맺힌 미안함을 보았다. 마음속의 서러움이 조금은 줄어든 듯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다시 말을 이었다. 말로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지만 제가 행동으로 보여줄게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지훈이한테 주라고 한 돈, 그리고 지훈이가 당신한테 빌려간 돈들, 제가 어떻게든 받아올 방법을 찾을 거예요.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이 그렇게 허비되게 놔둘 수 없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민준 씨,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신, 어머님이 또 저를 괴롭히면
정말 저를 지켜줄 건가요? 할 수 있어요. 민주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매우 확고했다. 지은 씨,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완전히 깨달았어요. 당신이야말로 저와 평생 함께할 사람이고 우리 작은 가정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더 이상 우리 엄마와 지훈이 때문에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밥을 데워서 함께 먹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주는 나에게 예전 자신의 생각들을 많이 이야기했다. 그는 항상 100가지 선행 중 효도가 으뜸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니 말씀을 들어야 하고 동생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무조건적인 효도와 무한한 도움은 사실 나를 상처 입히고 우리 결혼 생활을 해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항상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만졌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내가 밥하는 것을 돕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치웠다. 매일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나에게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고 아파트 문 앞까지 나를 배웅했다. 주말에는 나를 데리고 쇼핑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자고 자발적으로 제안하며 예전 자신 때문에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보상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민준이 갑자기 뒤에서 나를 안으며 내 귀에 속삭였다. 지은 씨, 저에게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예전에는 항상 당신을 서운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꼭 당신을 잘 아끼고 더 이상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할 거예요. 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마음이 따뜻해졌다. 사실 나도 정말 그와 이혼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가 계속 가족 편만 들고 내 기분을 무시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을 뿐이었다. 이제 그가 깨닫고 자발적으로 변하려 하니 내 마음은 여전히 매우 기뻤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다. 금요일 저녁 그녀는 또 민준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나에게 지훈이에게 돈을 주라고 설득해달라고 했다. 지훈이가 빚쟁이들에게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돈을 갚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했다. 민주는 휴대폰을 들고 내 옆으로 와서 스피커폰을 켰다. 그러더니 전화에 대고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지훈이를 돕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애가 스스로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애가 진도각 빚은 그 애가 스스로 갚을 방법을 찾아야지 저희가 계속 갚아줄 수는 없어요. 어머님이 정말 그 애를 위한다면 그 애가 스스로 결과를 감당하게 해서 잘못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지 계속 감싸주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더 심하게 울었다. 민준아, 그 애는 네 동생이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니? 그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도 못 살아. 어머님, 제가 매정한 게 아니라 지훈이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매우 침착했지만 단호했다. 어머님이 정말 그 애를 걱정하시면 그 애를 설득해서 빚쟁이들과 잘 이야기하고 직업을 구해서 천천히 갚으라고 해야지 계속 저희를 몰아붙이면 안 돼요. 전화를 끄는 이미 충분히 전화를 가는 후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지훈이 일 때문에 지훈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우리 엄마가 다시는 당신을 몰아붙이지 않게 할 거예요. 지훈이 일은 우리가 더 이상 관여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그 애는 영원히 철이 들지 않을 거고 영원히 도박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 매우 감동했다. 민준이 여기까지 해준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마마보이, 동생에게만 매달리는 남자가 아니라 토요일 아침 나와 민주는 마트에 가려고 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지훈이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지훈이의 얼굴에는 멍 자국이 몇 군데 있었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정말 누군가에게 맞은 듯 했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지훈이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오며 걸으면서 울었다. 민준아,
지훈이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돈을 안 갚으면 다음번에는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했대. 불쌍히 여겨서 돈 좀 줘라. 이번 한 번만 저를 도와서 도박빚 갚아주세요. 제가 약속할게요. 앞으로는 열심히 직업 구해서 다시는 형수님들 귀찮게 안 할게요. 민주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님, 지훈아. 저희가 지훈이를 안쓰럽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정말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요. 이 1,500만 원이 넘는 도박빚을 저희가 갚아주면 그 애는 다음번에 또 도박을 할 거예요. 그때는 더 많은 돈을 빚지게 될 거고 저희는 이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도 감당해야지.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민준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애는 네 친동생이야. 네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니? 네가 안 도와줘서 그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너희 앞에서 죽어버릴 거야. 말하면서 시어머니는 바닥에 앉아 드러누울 준비를 했다. 나는 서둘러 한 걸음 앞으로 나가 그녀를 막았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이 정말 그 애를 위한다면 그 애가 스스로 결과를 감당하게 해야지. 계속 감싸주시면 안 돼요. 내가 감싸줘? 시어머니는 나를 노려보았다.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니? 지훈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 주시 집안 체면이 다 떨어진다고. 너는 좋겠다. 그 애한테 조금도 관심 없고 네 돈만 아까워하고 제 돈은 제가 힘들게 번 돈이에요. 그 애의 도박빚을 갚아주라고 있는 돈이 아니라고요. 나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님, 잊지 마세요. 지훈이가 전에 저한테 빌려간 돈도 지금까지 안 갚았어요. 저는 이미 여러 번 그 애를 도와줬어요. 그 애가 스스로 제대로 못해서 여러 번 저희의 신뢰를 저버렸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절대 다시는 안 도울 거예요. 민준도 이어서 말했다. 어머님, 지은 씨 말이 맞아요. 이번에 저희가 또 지훈이를 도우면 그 애를 망치는 거예요. 그 애를 망치는 거예요. 그 애를 망치는 거예요. 그 애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해요. 시어머니는 민준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지 잠시 멍해졌다. 그러더니 다시 울기 시작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니? 나는 모르겠다. 오늘 너희가 돈을 안 주면 나 안 갈 거야. 바로 그때 옆집 고모가 마침 문을 열고 나오다가 우리 집 문을 열고 나오다가 우리 집 문 앞이 시끄러운 것을 보고 다가와 물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또 싸워? 시어머니는 구원자를 만난 듯 서둘러 말했다. 동생아, 동생아, 지훈이가 이렇게 맞았는데도 그들은 마음이 약해지지 않아. 빨리 나 좀 도와서 그들을 설득해줘. 고모는 지훈이의 모습을 보다가 나와 민준을 보며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언니, 내가 말 안 하는 게 아니야. 지훈이의 이 도박 버릇은 정말 고쳐야 해. 전에 당신들이 지훈이한테 지훈이가 사업하겠다고 속여서 매달 400만 원을 달라고 한 일은 나도 이미 알고 있어. 지훈이도 쉽지 않잖아. 당신들이 계속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돼. 시어머니는 고모가 내 편을 들어줄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지 순식간에 멍해졌다. 동생아, 네가 어떻게 그의 편을 들어?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한 가족이기 때문에 지은이를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되는 거야. 고모는 한숨을 쉬었다. 지은이가 당신들 집에 시집와서 항상 힘들게 돈 벌고 집안 살림하며 당신들한테도 잘했잖아. 당신들이 계속 그렇게 몰아붙여서 그 애가 떠나버리면 민준이는 어떻게 하고 이 집안은 어떻게 해. 고모의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그때 위층에 사는 삼촌도 내려왔다. 우리 대화를 듣고는 이어서 말했다. 언니, 내가 보기에는 동생 말이 맞아. 지훈이 일은 당신들이 계속 지은이한테만 의지하면 안 돼. 그 애가 스스로 저지른 잘못은 스스로 감당해야지.
당신들이 계속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나중에는 친척들도 다 당신들을 안 도와줄 거야. 시어머니는 고모와 삼촌 모두 자신을 돕지 않는 것을 보고 또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민준과 나를 보며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다. 결국 소파에 주저앉아 더 이상 울지 못했다. 민준은 목소리를 좀 누그러뜨렸다. 어머님, 지훈아, 지금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가 정말 도와줄 수 없어요. 지훈아, 네가 정말 변하고 싶으면 일단 간단한 직업을 찾아봐. 예를 들어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거나 식당에서 서빙을 하거나 일단 네가 너 자신을 먹여 살리고 그러고 나서 천천히 도박빚을 갚아나가. 만약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직업을 찾는 것을 대로 말했다. 형, 앞으로는 저희가 직업을 찾는 것일 수는 있지만 도박빚은 저희가 절대 갚아주지 않았지만 도박빚은 저희가 절대를 좀 줄 수는 있지만 직업 구해서 천천히 도박빚 갚을게요. 시어머니도 한숨을 쉬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암묵적으로 승낙한 셈이었다. 그녀는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더 이상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 소란을 피워도 소용없으며 오히려 친척들 모두에게 무시당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알았다. 나는 시어머니와 지훈이의 실망한 모습을 보면서도 동정심은커녕 속이 시원한 느낌만 들었다. 그들이 내 앞에서 완전히 무릎다. 민주는 시어머니와 지훈이를 배웅하며 일부러 지훈이에게 말했다. 네가 정말 직업을 구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방법을 좀 찾아줄게. 하지만 기억해. 만약 내가 다시 네가 도박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닐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은 한숨을 놓았다. 지난번 일을 겪으면서 지훈이가 정말 개과천선해서 열심히 직업을 구하고 빚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달도 지나지 않아 또 일이 터졌다. 그날 나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는데 휴대폰으로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집에 일이 생겼으니 빨리 돌아오라고 했다.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상사에게 휴가를 내고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내내 설마 또 지훈이가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 아래층에 도착하니 멀리서 아파트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경찰차 2대가 서 있었다. 내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서둘러 달려가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가니 지훈이가 경찰 2명에게 양팔을 잡혀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앉아 목 놓아 울고 있었고 입으로는 계속 경찰관님, 제 아들은 억울해요. 제발 잡지 마세요. 라고 외쳤다. 민주는 옆에 서서 얼굴이 매우 굳어 있었다. 나는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다. 민준 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가 왜 경찰한테 잡혔어요? 민주는 한숨을 쉬며 나에게 말했다. 지훈이는 직업을 구하지 않았고 내가 전해준 생활비 2억만 원도 도박하는 데 썼다고 했다. 심지어 도박장에서 사채를 빌려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금은 2천만 원 넘게 빚을 졌다고 했다. 빚쟁이들이 그를 찾지 못하자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들을 많이 부쉈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오자마자 지훈이가 사채를 졌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도박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아내서 그를 체포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다. 전에 그가 변하겠다고 한 것은 다 거짓말이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고 한 것은 다 거짓말이었다. 그때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와 민준과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훈 씨는 심각한 도박에 가담했고 고액의 사채를 져서 이미 위법 행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추후에는 구치소에 연락하여 면회 관련 사항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빚쟁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 조사를 하여 걸려더 있어도
저희가 추가 조사를 하여 더 이상 기댁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지훈이가 스쳐가지 마세요. 이건 잘과는 말을 마친 후 지훈이를 경찰차에 태웠다. 경찰차가 출발할 때 경찰차에 태웠다. 그 애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더 심하게 울었다. 내 아들아, 네가 어쩌다 이렇게 어리석었니? 네가 열심히 직업을 구했다면 어쩌다 이렇게 됐겠니? 주변 이웃들은 모두 웅성거렸다. 어떤 이는 진작에 저 녀석이 문제아인 줄 알았어. 매일 빈둥거리면서 도박만 알고 이제는 잘 됐지. 스스로 감옥에 갔으니라고 말했다. 또 어떤 이는 그 엄마도 책임이 있어. 매일 그 애를 감싸고 옹호하더니 이제는 자업자득이지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이웃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주변 사람들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예전에는 항상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자랑했지만 이제 지훈이가 경찰에 잡혀가니 그녀도 아파트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다. 나중에 민준이 사람을 통해 알아보니 지훈이가 심각한 도박에 가담한 죄가 비교적 무거워 1년 넘게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 민주는 매일 퇴근하고 병원에 가서 그녀를 돌봤다. 나도 가끔 과일을 사들고 찾아갔지만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갈 말씀을 하지 않았다. 아마 나를 볼 낯이 없었을 것이다. 한 번은 내가 병원에 시어머니께 국을 가져다 드리러 갔는데 병실 문 앞에 막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민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어미가 예전에는 잘못했다. 지훈이를 계속 감싸주고 지훈이를 계속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였어. 지훈이는 좋은 며느리인데 내가 그 애한테 미안하다. 너는 앞으로 꼭 그 애한테 잘해주고 다시는 그 애가 서러움을 겪게 하지 마. 사실 나는 이미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녀도 불쌍한 사람이었고 그저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틀렸을 뿐이었다. 민주는 나를 보고 서둘러 들어오라고 했다. 나는 국을 시어머니께 드리며 말했다. 어머님, 따뜻할 때 드세요. 몸에 좋아요. 지훈이 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렴. 그 애가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애가 너무 조급해하지 마렴. 아직 뉘우치고 치고 새 사람이 될 기회가 있어요. 지난 일은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 건강하게 병 간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병원에서 나와 민주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은 씨, 이렇게 사리분별이 밝고 현명해져서 고마워요. 앞으로 우리 잘 살아요. 다시는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이 매우 편안했다. 지훈이는 마땅한 벌을 받았고 시어머니도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 풍파는 드디어 완전히 끝이 났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반달 동안 입원했고 몸이 점점 좋아졌다. 민주는 퇴원 수속을 받고 그녀를 우리 집으로 모셨다. 주로 그녀가 혼자 살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함께 살면 또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항상 내 흠을 잡았지만 이제는 흠을 잡기는커녕 잡았지만 이제는 흠을 잡았지만 내가 퇴근하고 집안일을 도왔다. 매일 내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는데 한 번은 내가 야근을 늦게까지 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가 거의 밤 10시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불이 아직 켜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졸고 계셨다. 거실 탁자에는 아직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나는 다가가 조용히 그녀를 깨웠다. 그녀는 나를 보고 서둘러 일어나 말했다. 지은아,
왔니? 빨리 국수 먹어. 내가 특별히 국수 먹어. 내가 특별히 너 주려고 남겨뒀어. 달걀이랑 채소도 넣었어. 너 일하느라 힘들잖아. 나는 그 국수 그릇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고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나도 집에 할 일 없어서 네가 돌아와야 내가 안심이 돼. 예전에는 내가 다 잘못했어. 항상 너를 서운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나도 잘 보상해주고 싶어. 그때부터 나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점점 더 돈독해졌다. 주말에는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함께 밥을 해 먹었다. 마치 친정엄마와 딸처럼 지냈다. 가끔은 시어머니와 이야기하며 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시어머니는 나에게 민준이 어렸을 적 이야기나 집안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따뜻하고 화목해졌다. 민주는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했다. 그는 예전보다 나에게 더 다정해졌다. 매일 아침 나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저녁에는 나와 함께 산책하며 자발적으로 내 어깨의 짐을 덜어주었다. 한 번은 내가 프로젝트를 따내지 못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 집에 돌아온 후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민주는 서둘러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실패 원인을 분석해주며 나를 격려했다. 지은 씨, 실망하지 마요. 당신은 이미 정말 훌륭해요. 이번에는 안 됐지만 다음번에는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당신 옆에 있을게요. 그의 위로 덕분에 나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여 마침내 그 프로젝트를 따냈다. 그날 나는 너무 기뻤다. 집에 돌아온 후 맛있는 음식들을 가득 차려 민준과 시어머니와 함께 축하했다. 식사를 하면서 민준은 술잔을 들고 말했다. 식사를 들고 말했다. 식사를 들고 말했다. 지은 씨, 그동안 당신에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를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우리 가족 우리를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그들을 보며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했다. 예전에는 민준과 결혼하고 편애하는 시어머니와 철없는 시동생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불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변하려 하고 함께 어려움에 맞서려 한다면 아무리 큰 갈등도 해결될 수 있고 아무리 불행한 날들도 행복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이도 구치소에서 서서히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그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와 안에서 열심히 반성하고 기술을 배워서 출소 후에는 꼭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고 시어머니께 효도하며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나와 민주는 그 편지를 보고 매우 기뻤다. 그가 드디어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다. 지금 우리는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각자 회사로 출근한다. 저녁에는 함께 집에 돌아와 함께 밥을 하고 함께 산책하며 낮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다. 주말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간다.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낸다. 나는 가끔 예전의 골치 아픈 일들을 떠올리곤 하는데 그때마다 감회가 새롭다. 만약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영원히 민준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 가정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지금의 행복한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나는 앞으로의 날들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민준의 곁이 있고 시어머니의 이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함께 맞서고 함께 극복할 것이다. 나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우리의 행복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떤 유형의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